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소식, 정치권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비명 컷컷컷입니다. 컷. 자, 어제 민주당 8차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명단이 지금 어떻길래 컷입니까? 컷컷컷이었습니다. 네, 컷컷컷. 네. 일단 왜 컷컷컷이냐, 또 컷오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변재일, 안민석, 홍영표, 기동민, 이장섭 등의 현역 의원 5명의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한다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수순이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략지역구로 선정이 되면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전략공관위가 네.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선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추가로 결정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변재일,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뭐 컷오프가 확실시 된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근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컷오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어떤 룰 또는 이제 후보자들을 놓고 경선을 붙이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실한 컷오프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인정했듯이 하위 10%에 들어가는 현역 평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당한 또 감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컷오프 수준 아니냐 언론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략지역구 현역 의원이 있는데 전략지역구로 지정을 하는 경우는 이 현역 의원이 예를 들면은 뭐 기소가 됐다든지 해서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현저하게 국민들의 어떤 비난을 받을 정도로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지역구로 지정을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친명으로 알려진 안민석 의원인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인데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그것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균형 맞추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뭐 컷오프 대상에 지금 포함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균형 맞추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됐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오선의 서른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자, 40년간 민주당에 몸 담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갔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연산군이요? 비유가 좀 고전적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의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탈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서른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낙연계 뭐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원욱, 조홍천, 이수진, 서른 합쳐서 총 한 8명 정도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원칙과 상식 네. 뭐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제3지대에 합류한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수진 의원, 박영순 의원, 서른 의원 다 이제 탈당을 하는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기를 치르다가 좀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경기를 그만두고 나가버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게 보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서 지금 있는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반응을 보여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웨이다, 정면 돌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당 주류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세대 교체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새롭게 새술은 세부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불거지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은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잡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국면, 공천 국면이 지나면 3월 초부터는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는 어떤 국면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시작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좀 선거 구도를 지배해왔던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들 언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주목해서 보는 어떤 지점들은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명분 있게 잘 정리가 됐으면 지금 당 주류가 기대하는 그런 국면도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 이게 파열음이 지나치게 커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명분이 많이 여러모로 이제 훼손된 상황이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면 중도층 또는 지지층 등 중에서도 연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운동권 청산론, 거야 심판론, 이재명 심판론 이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도에 중도층의 경우에는 힘이 실릴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게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수가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일부 언론의 사설 등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지금 야당이 기대하는 대로 그 전선을 강화하려면 지금 이 공천을 통합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잘 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마무리를 해라. 이런 이제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중구 성동갑에 공천이 이제 배제 결정된 임종석 실장이거든요. 결정 제고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제 또 저녁 인사도 하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송갑석, 윤영찬 의원도 함께 자리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메시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재고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탈당이라든가 무소속 출마라든가 뭐 이런 거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내지는 공관위에서 이걸 재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이는데 계속 이 지역구 중구 성동갑에서 인사를 계속 하는 거는 일단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액션이고 거기에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같이 했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비주류가 공동행보를 하는데 힘을 실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집단적인 반발,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혹시라도 집단 탈당 또는 순차적인 어떤 집단적인 어떤 행보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 언론을 쭉 보면은 이른바 친문계, 비주류가 한 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기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비주류 중에서도 지금 단수공천을 이미 받은 인물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 준비에 돌입을 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각 지역구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소속 출마해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지역구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동행보를 하기는 어려워서 이런 공동행동에 힘이 실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혹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예를 들면 공천 논란 때문에 이번 총선에 성적이 어려울 경우에 네. 성적이 좀 안 좋을 경우에 그 다음 국면은 또 당권 경쟁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오히려 비주류가 거기에 또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는 국면도 있는 것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탈당이 한꺼번에 일어나거나 이런 건 오히려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다. 언론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무너진 현역 불패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총선 2차 경선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부 지역구에서 현역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수영구입니다. 네. 전봉민 의원을 꺾고 이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한 분인데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승리를 거뒀고요. 그다음에 서울 양천갑에서는 이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비례의원이죠. 비례의원인데 네. 조수진 의원을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연제구에서 이주환 의원을 꺾고 김희정 전 여가부 장관이 승리를 했고요. 대구 달서병에서는 김용판 의원을 꺾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평가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결과가 발표된 26개 지역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자리하고 있거나 도전한 지역구가 20개였는데 예. 16명의 현역 의원이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이고 특히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감점 페널티를 안고도 본선에 진출을 했거든요. 야, 특히 그거 들고도 이겼네요. 그렇죠. 특히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예.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표직은 포기하고 현역 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거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또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최다선이잖아요. 지금 네.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현역 불패의 기조는 유지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현역을 꺾은 사례 중에 음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구자룡 비대위원 이런 분들은 주류의 약간의 입김 내지는 네. 선호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이례적으로 승리한 부분도 있다. 음흠. 이런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전 신인이고 완전 의의 인물은 아니다. 뭐 이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과의 어떤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 맞습니다. 진출할 때 예. 1호 청년 참모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된 측면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구자룡 비대위원은 김기현 지도부에서 영입 인재로 네. 들어온 분이기도 해서 이철규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이 이제 들여온 분이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걸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거죠. 자, 일단 국민의힘 텃밭 이 TK 지역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TK 지역구 11개 가운데 9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공천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현역 불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에서 항변 비슷하게 한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왜 TK 지역과 관련된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쌍특검법 표결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특검법 표결이 신경이 쓰여서 네. 이탈표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가지고 공천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어떤 요 대목을 보수 언론에서도 기사에다 다 썼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일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역시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국민 추천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TK 텃밭에서 자세한 아직 내용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거는 기존에 공천 신청한 사람들 외에 다른 네.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받는 형식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국민 추천제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빠르면 3월 첫 주에 공모받아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당이 밝혔는데요. 그게 어디냐? 서울 강남권, 대구 경북 일부 지역구, 울산의 이제 남구 갑 지역구 등을 검토 중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여당의 텃밭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분석은 지금 아무래도 여당의 물갈이 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여성 후보군도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비율이 낮다. 현역이 네. 계속 이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지금 선거 준비하고 있는 후보라든가 당원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략 공천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거를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만한 명분이 있는 거냐. 좀 반발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처럼 지난 총선에 비해서 텃밭 물갈이는 뭐 대거 줄어든 분위기인데 남은 공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래서 언론에서 전망을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국민 추천제 등의 전략 공천이 일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텃밭 물갈이 비율을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이제 현역들의 남은 부분에 있어서의 불출마를 좀 네. 요청하는 부분, 그래서 불출마를 하도록 하고 전략 공천의 비율을 늘리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물갈이를 좀 비율을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 안 되면 지금 이제 위성정당에서 비례 공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비례대표 공천에서 지난번에 인요한 혁신위에서 비례대표만큼은 한 50% 이상은 청년을 주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그것을 현실화해가지고 청년 비율을 비례대표에서 높이자 이런 거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근데 또 비례 공천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그렇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 물갈이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본회의 D-Day입니다. 자, 오늘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자,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안 미상정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드리면 복잡한 얘기인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구 획정안이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역 의원들을 각각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포함돼서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를 줄일 것이냐,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지역구를 줄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가 안 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쌍특검 표결도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미루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쌍특검 재표결안도 미뤄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것을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의힘에 통보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쌍특검 같은 경우는 재의결한다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냥 남겨두면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언론 노출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이 쌍특검 표결 여부 이런 것들도 지금 표결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표결을 안 하면은 뭐 이것 자체는 이슈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인 것인데 다만 이것을 질질 끄는 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은 계속 그 부분을 또 기사를 쓰게 되고요. 현역. 그래서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또 질질 끄느냐, 이것을 또 정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일부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도 또 나름의 계산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또 공천 내용이 불거지고 하면서 민주당도 이탈표 걱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거를 대표결을 했는데 압도적인 그러면 이 예. 그렇죠. 압도적인 뭔가 또 부결이 되더라도 네. 압도적인 이것을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찬성표가 나왔다고 지난번보다 하면 미달된다면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나? 왜지? 공천 어떤 잡음 때문인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양쪽에 걱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선거구 획정안 원안대로 표결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지금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합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양당에서 합의를 좀 모색해 본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출생률 얘기도 좀 해보면요. 어제 통계청이 작년 출생 또 사망 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도에 0.78명이었는데 얼만큼 또 떨어진 겁니까 이번에? 오늘 신문 1면이 다 이 얘기인데요. 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네. 사상 최저치가 갱신됐다라는 아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부 100상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 72명 꼴의 아이가 출산이 된다. 100상 중에 72명. 예. 그렇죠. 이런 얘기여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뭐 유독 우리나라 출생률만 낮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는 뭐 OECD 국가를 따질 문제도 아니고 네. 합계 출생률이 0명대인 나라는 사실상 우리밖에 없고요. 우리밖에 없군요. 나라 하나가 있긴 한데 어디예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인 나라고 전쟁하기 전에는 여기도 1을 넘었습니다. 예. 전쟁 중이기 때문에 1 아래로 떨어진 것이고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라고 먼저 막 난리법석이 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 1.3입니다. 1.3이나 됩니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1.19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심각한 나라고 그리고 지금 0.72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기별로 따지면 지난해 4분기가 0.65까지 떨어졌고 0.6대. 지금 통계청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런 지역별로 봤을 때 이 합계 출생률이 이를 웃도는 시도는 없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세종시에서 1을 좀 넘었었는데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1을 넘는 지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세종, 전남 0.9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 1 아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종이 사상 처음으로 1명대가 깨졌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 0.55명 합계 아이고야. 출생률이 가장 낮은 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그나마 아이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부부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통계상에서 좀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에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1%, 전년보다 1.9%포인트가 확대가 됐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모든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그러한 어떤 경우가 나타났고요. 첫 아이를 낳고 이 엄마가 되는 나이 자체도 33살, 그러니까 전년보다 0.2세가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OECD 회원국 평균 보면은 29살에서 30살에서 엄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는 나이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셋째도 늦게 낳게 되고 아예 안 낳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아이를 낳는 나이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나이가 미뤄지는 것도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또 계속해서 저출생 대책 내놓고 있는데 또 여야도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책이 미흡한 겁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대책과 관련돼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정부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이 저출생 대책에 돈을 쓴 게 맞냐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 실제로 돈을 쓴 항목들을 뜯어보면 사실상 저출생 대책이 아닌데 저출생 대책으로 분류한 다음에 거기에 돈 쓴 거를 지금 우리가 이만큼 썼어요. 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저출생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에 돈을 쓴 게 있다라는 거를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저출생 대책이 맞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지적이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좀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지금 집중을 해온 측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노동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신경을 써온 다른 노동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기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어떤 미스매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출생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대책에 다 걸쳐서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틀어지고 이 저출생 대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좀 여기에 신경 쓰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